여기는 오래된 사연 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시는 지역이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생기도록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만장자 집파출부가 된 그녀. 사모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제사니까 최고급으로 준비하세요. 그런데 영정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던 옷. 그것은 그녀가 평생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던 그 옷이 왜 저 사진 속에 있는 걸까요? 본문 시작.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5살 딸을 업고 맨발로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딜 도망가, 거기 안 서.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혀도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골목 끝 쓰레기 더미 옆에 주저앉았을 때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전단지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담동 입주 도우미 급구.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뜯었습니다. 지금 갈 곳은 여기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32살. 고아원에서 자라 가족이 무엇인지 몰랐던 여자였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박철수는 도박에 빠져 짐승이 되었습니다. 매일 술과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딸 지민이를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지민이에게까지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때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청담동 대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주 도우미 구하신다는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육중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집사 최 실장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행색입니까? 거짓골을 하고. 그때 2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실장, 무슨 소란이야? 계단을 내려오는 여인. 혜성그룹의 안주인 윤사모였습니다. 창백한 피부의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빛. 그녀는 얼음 조각상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윤사모의 시선이 서연의 등에 엎인 지민에게 꽂혔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당장 내보내. 집에 애 울음소리 들리는 거 질색이야. 윤사모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내 딸은 죽어서 울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남의 새끼가 울어대. 서연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말을 찌으며 빌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목소리, 그 눈망울. 윤사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7년 전 잃어버렸던 딸 지수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밥. 네. 애부터 먹여. 시끄러워서 못 듣겠으니까. 윤사모는 차갑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 한 번쯤 절박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던 밤 말입니다. 서연은 좁은 쪽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곰팡내가 났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지민에게 식은 밥을 먹이며 서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민아, 이제 살았어. 엄마가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할게. 그날 밤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얼음 같은 성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사모가 주방에 나타나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 딸 생일이야. 그리고 그 아이를 잃어버린 날이기도 하고. 윤사모의 목소리는 바짝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상을 차려. 내 딸이 와서 먹고 갈 수 있게. 그녀가 식탁 위에 검은 신용카드를 던졌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로만 구해와. 서연은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를 샀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가 마치 자신의 가난한 삶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고기 반찬 구경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서연은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렇게 호사스러운 밥상을 받는데 살아있는 내 새끼는 남의 집.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부럽다. 정말 부럽다. 아가씨는 좋겠네요. 죽어서도 이렇게 챙겨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미친 듯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엔 요리책을 봐야 겨우 맛을 내던 잡채였는데 오늘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을 조종하는 것처럼요. 저녁 무렵 거실 자개상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윤사모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상을 훑어봤습니다. 윤사모가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윤사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은 짭조름하면서도 끝맛이 달큰한 시금치 대신 부추를 듬뿍 넣은 이 맛. 자신이 젊은 시절 딸 지수에게만 해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냐? 네. 죄송합니다. 입에 안 맞으신가요? 윤사모는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상차리는 됐어. 이제 우리 지수 얼굴을 봐야지. 윤사모는 장식장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액자를 꺼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기일에만 꺼내놓는다는 그 귀한 사진. 아줌마, 저거 좀 받쳐들어. 서연이 얼른 다가가 액자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보자기가 스르륵 풀리고 액자 속 사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무심코 사진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여자아이.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하얀색 바탕에 노란 나비가 수놓아진 옷.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은쟁반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뭐 하는 짓이야. 윤사모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옷. 자신이 고아원 원장님에게 받아 평생을 장로. 깊숙이 숨겨두었던 세상에 단 한 벌뿐이라던 저 옷이 왜 저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지. 서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자신의 시간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 충격 말입니다. 정신 안 차려. 내 딸 밥상을 엎어. 윤사모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바닥을 기어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옷이, 옷 어디서 난 거예요? 네, 사모님.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이거요? 서연이 액자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윤사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 서연을 밀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 감히 내 딸 사진에 손을 대. 내가 우리 지수 태어났을 때 직접 수놓아 입힌 옷이다.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옷이라고. 쿵. 서연의 가슴에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직접 수놓은 하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옷이랑 똑같다고 말했다가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거나 도둑으로 몰려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지민이를 데리고 이 비 오는 밤에 다시 거리로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각. 서연은 쪽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도박 중독자 남편이 집안의 모든 것을 팔아먹을 때도 서연이 목숨 걸고 지켜낸 단 하나의 보따리였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서연은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신문지 사이에서 낡고 누렇게 바랜 작은 옷 한 벌이 나왔습니다. 서연의 손이 옷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옷. 하얀 명주천. 노란 실로 수놓아진 나비 문양. 그리고 왼쪽 소매 끝단에 있는 희미한 붉은 점. 그것은 어린아이였던 서연이 손가락을 베어 무뎠던 핏자국이 세월에 바랜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본 영정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던 옷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내가 저 집 딸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기 싫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저 대저택의 딸이라면 왜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왜 쓰레기 같은 남편을 만나 매맞고 살아야 했는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사모님이 나를 얼마나 벌레 보듯 하는데.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부잣집 딸이 되는 상상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운도 복도 없는 인간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 없다고 서연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쪽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옷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이 집의 집사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이 밤중에 앉아서 뭐 합니까? 뭘 그렇게 숨겨요? 훔치기라도 했나? 아닙니다. 최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이 많이 늘었군. 낮에 쟁반을 엎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있더니 내 눈은 못 속입니다. 이 집에서 수상한 짓 하다 걸리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요. 최 실장은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언가 결정적인 비밀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맹수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어제 서연이 밤새 다시 만든 음식들로 화려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해성그룹의 총수 김 회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매서운 눈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자식을 앞세운 죄 많은 아비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수야, 애비가 왔다. 김 회장은 영정사진 속 나비옷을 입고 웃는 딸을 보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 시간.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김 회장은 입맛이 없는 듯 밥을 깨작거리다 무심코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들었습니다. 우물우물. 김 회장의 턱이 움직이다가 뚝 멈췄습니다. 그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잡채를 크게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짭조름한 간장맛 뒤에 올라오는 알싸한 부추향. 그리고 끝에 감도는 은근한 단맛. 최 실장. 김 회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습니다.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최 실장이 즉시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연의 심장이 벌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회장님. 이 음식 누가 했나?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입주 도우미가 했습니다. 혹시 입에 안 맞으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좀 불러와 봐. 잠시 후 서연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쭈뼛쭈뼛 식탁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김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꿰뚫을 듯 등시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서연입니다, 회장님. 이 잡채 어떻게 만들었나? 레시피가 뭐야? 서연은 당황해서 입술을 다셨습니다. 레시피 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간장이랑 설탕 넣고 시금치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부추를 좀 넣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입맛대로 만들어서. 부추. 김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27년 전 잃어버린 막내딸 지수가 유독 편식이 심해 시금치를 뱉어내자 윤사모가 꾀를 내어 부추를 넣고 달짝지근하게 만들어 먹였던 김씨 가문만의 잡채였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나? 이런 식의 조리법은 흔치 않은데. 김 회장의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여기서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이 나서요 라고 했다간 자신의 정체를 의심받게 될 것이고 뒷조사가 시작될 것이 뻔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를 조금 따라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김 회장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스르륵 꺼져 나갔습니다. 그는 허탈한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인터넷에 널린 게 레시피인데. 고작 음식 맛으로 죽은 줄 아는 딸을 떠올리다니.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구나. 됐다. 나가봐. 김 회장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서연이 부엌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의 뒷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저 처진 어깨가 저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나짓고 가슴이 아린 걸까? 서연은 부엌 구석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이다. 안 들켰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방금 전 김 회장이 잡채를 먹으며 보였던 그 슬픈 눈빛. 그것은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부모님이 사실은 27년 동안 자신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서연 씨.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주가 좋네. 회장님 입맛을 다 맞추고 어디서 뒷조사라도 하고 들어왔나? 아, 아닙니다. 우연히. 우연. 최 실장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서연의 주머니 쪽을 향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 당신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어젯밤에 방에서 뭘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었어. 그거 훔친 물건 아니야?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실장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챈 것입니다. 경고하는데 딴 맘 먹지 마. 이 집안 재산 노리고 들어온 꽃뱀들 내가 한둘 처리한 줄 알아. 조용히 일만 하다 나가. 안 그러면. 최 실장은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해 보이고는 비릿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바로 저 문 너머에 있지만 자신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하녀이자 의심받는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쪽방에서 지민을 끌어안고 나비옷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노란 나비 문양은 선명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를 찾고 있었어.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나비옷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설 수 없었습니다. 악랄한 최 실장의 감시,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남편 박철수의 추적. 서연은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지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그 잡채 맛도 그렇고 눈매도 그렇고. 최 실장은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정원을 쓸고 있는 서연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먼 친척 조카뻘로 겉으로는 충직한 집사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딴 맘을 품고 있는 자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김 회장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 이 막대한 혜성그룹의 유산이 먼 친척인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겁은 욕망. 그것이 그가 이 집에서 20년을 버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 같은 식모 하나가 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서연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윤사모조차 서연이 만든 음식에 홀린 듯 했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기감을 느낀 최 실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저 여자가 감추고 있는 게 뭔지. 오후 2시. 윤사모가 낮잠에 들고 서연이 지민을 데리고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최 실장은 주위를 살피며 서연이 머무는 별채 쪽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지 같은 냄새. 방문을 열자 훅 기어오는 곰팡이 냄새에 최 실장은 코를 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좁은 방. 살림살이라고는 낡은 이불과 옷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최 실장은 거침없이 장롱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이불을 들쳤습니다. 그러다 장롱 바닥에 깔린 신문지가 부자연스럽게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가? 그는 신문지를 걷어내고 깊숙한 틈새에 박혀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묵직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꽁꽁 싸매져 있었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신문지를 벗겨내자 낡고 누런 옷이 나왔습니다. 최 실장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애기옷? 그는 나비옷을 펼쳐들었습니다. 하얀 명주천에 수놓아진 노란 나비 문양. 그 순간 최 실장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27년 전 지수가 실종되던 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때 윤사모가 실신하며 외쳤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비. 우리 지수 나비 옷 입고 나갔는데 그 옷 입고 추울 텐데. 그리고 매년 제사상에 올리던 영정사진 속 그 옷. 최 실장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설마 진짜 살아있었어. 이 여자가 27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김지수라고?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느꼈던 기시감, 윤사모가 느꼈던 익숙한 손맛, 핏줄이 당겼던 것입니다. 큰일이다. 최 실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서연이 친딸임이 밝혀지면 자신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회장 몰래 빼돌렸던 공금 횡령 사실까지 들통나 감옥에 갈지도 몰랐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여자가 이 집 딸이 되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만. 내가 제 발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최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나비옷을 다시 꽁꽁 싸매 제자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품속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악랄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틈도 없이 회장님이 의심할 겨를도 없이 서연을 내쫓을 방법. 가장 확실하고 더러운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발소리를 죽여본 채 2층으로 잠입했습니다. 윤사모의 드레스룸.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보석함 서랍을 열었습니다. 윤사모가 가장 아끼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김 회장이 선물했던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를 집어든 최 실장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 바로 내년 가방이지. 그는 다시 별채로 돌아와 서연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반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옷매무새를 다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연이 지민의 손을 잡고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았다며 좋아하는 순진한 얼굴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현관에 서서 그런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이서연 씨. 왔어. 네, 실장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해도 좋아. 최 실장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섬뜩했지만 서연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에 들어가 짐을 풀 생각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서연은 습관처럼 장롱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문지가 흐트러져 있었고 틈새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급하게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부모님을 찾을 유일한 증거인 나비옷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그게 없으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던 그때 본체에서 윤사모의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 반지,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 실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이서연, 나와 내 년이 훔쳐갔지. 최 실장의 손가락질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없는 완벽하고도 잔인한 덫이 가여운 모녀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설명해 보게. 거실 바닥에는 서연의 낡은 천 가방이 뒤집혀 있었고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온 잡동사니들 사이로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뿜으며 굴러나왔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맹세코 전 손댄 적 없어요. 서연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갔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을 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본 없는 여자를 집에 들일 때부터 알아봤다고. 윤사모가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잡채 맛에 잠시 흔들렸던 마음은 배신감으로 변에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의 추억을 이용해 환심을 산 뒤통수를 쳤다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최 실장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넘기시죠. 이런 도둑년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적이 저에도 공범일지 모릅니다. 앵벌이 시키듯 애를 앞세워 동정심 유발한 거 아닙니까? 서연의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지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우리 엄마 도둑 아니에요. 아저씨 나빠요. 인연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최 실장이 지민을 윽박지르며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쾅, 쾅. 저택의 육중한 철대문이 부서질 듯 울리는 괴음이 들려왔습니다.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김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남자가 대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그리고 손에 들린 소주병. 서연은 화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마,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문 열어. 이서연 숨은 거 다 알아. 내 마누라 내놔. 박철수의 고함 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거실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찾아왔단 말인가? 저 사람 누구야? 윤사모가 질린 표정으로 묻자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인간이 내 남편이라고, 내가 저런 인간에게 매맞고 살던 여자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문 개폐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실장, 뭐 하는 짓인가? 김 회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박철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벌컥. 술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는 박철수가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는 웅장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에 잠시 기가 죽는 듯 하더니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눈을 뒤집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이 쥐새끼 같은 년. 박철수가 성큼 다가와 서연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아, 도망을 쳐. 내가 감히 나를 따돌리고 도망을 쳐. 내가 널 찾으려고 이 잡듯이 뒤진 줄 알아. 흥신소의 돈이 얼마나 깨졌는데. 박철수는 서연을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민이가 아빠 하지마 하며 매달렸지만 박철수는 발길질로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김 회장이 노성을 터뜨리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박철수의 팔을 꺾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람 살려. 재벌 회장님이 서민 죽인다. 박철수는 바닥에 대자로 누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열한 눈빛으로 김 회장과 윤사모를 번갈아 보며 침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가 누군지나 알고 집에 들이셨어. 2년 내 돈 훔쳐서 도망친 꽃뱀이요. 나 몰래 딴 놈이랑 바람나서 애 데리고 야반도주한 천하의 몹쓸 년이라고. 뭐라고? 윤사모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절 때려서 도박 때문에 절 팔아먹으려 해서 도망친 거예요. 회장님 믿어주세요. 하지만 박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 반지에 꽂혔습니다. 저거 봐라. 여기서도 손버릇 못 고치고 도둑질하다 걸렸네. 회장님 보셨죠? 2년 원래 2년입니다. 제 돈도 모자라 회장님 폐물까지 털어먹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최 실장의 누명 씌우기와 박철수의 거짓 폭로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둑질 현장이 발각된 데다 남편이라는 자가 와서 저리 떠들어대니 서연을 변호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내보내. 김 회장이 고통스럽게 눈을 감으며 명령했습니다. 경찰 부를 것도 없다. 당장 내 집에서 저것들 다 끌어내. 안 돼요. 회장님, 사모님, 저 쫓겨나면 죽어요. 지민이라도 살려주세요. 서연이 김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최 실장이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가자, 인년아. 집에 가서 보자. 오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박철수가 서연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서연의 낡은 옷이 찢어질 듯 당겨졌습니다. 지민이는 울면서 엄마 뒤를 쫓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서연의 손톱 자국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당신들이 찾던 딸이 여기 있어요. 제발 저 악마의 손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서연의 마음속 외침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질질 끌려가는 동안 서연의 찢어진 셔츠 어깨 너머 붉은 화상 흉터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27년 전 잃어버리기 직전 끓는 국물에 데어 생겼던 김 회장 부부만이 알고 있는 그 결정적인 상처가. 하지만 흥분한 사람들 틈에서 그것을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계단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윤사모의 눈에 언뜻 붉은 자국이 스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놔, 이거 놔. 으악. 서연의 처절한 비명이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박철수는 짐승처럼 서연의 뒷덜미를 낚아채 현관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서연의 손톱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데려가지 마. 5살 지민이가 박철수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었지만 박철수는 가차없이 아이를 걷어찼습니다. 아이가 대굴대굴 굴러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민아. 서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 새끼가 맞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끓어오른 것은 공포가 아닌 죽음을 불사한 분노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서연은 박철수의 팔을 물어뜯을 기세로 몸부림쳤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로 박철수의 바지단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박철수는 당황하여 서연을 떼어내려 발버둥쳤고 그 과정에서 서연의 낡고 작은 티셔츠,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찍! 섬유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낡은 티셔츠가 왼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대각선으로 찢겨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서연의 하얀 어깨와 쇄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연의 왼쪽 어깨뼈 부근에 있는 선명하고 붉은 자국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불에 지진 듯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든 어른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 그 흉한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 계단 위에서 이 모든 아수라장을 지켜보던 윤사모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사모의 뇌리에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27년 전 지수가 실종되던 날 아침. 부엌에서 펄펄 끓는 사골국을 식탁으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5살 지수가 엄마 다리에 매달리며 장난을 쳤고 중심을 잃은 윤사모가 그만 뜨거운 국그릇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으앙. 펄펄 끓는 국물이 아이의 왼쪽 어깨로 쏟아졌습니다. 연한 살이 순식간에 붉게 익어버렸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려던 찰나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대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상 입은 어깨에 나비옷만 걸친 채. 저거. 윤사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자식 몸에 난 흉터를 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생 가슴에 박힌 대못이자 딸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지문이었습니다. 윤사모는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뛰어내려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습니다. 멈춰, 당장 멈추란 말이야. 윤사모의 기겁할 정도의 고함 소리에 박철수와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박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멱살을 잡고 있는 박철수의 손을 미친 듯이 핥히고 때려 떼어냈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 내 아이한테 손대지 마. 아니,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이 여자는 도둑년이라니까요. 박철수가 황당해하며 소리쳤지만 윤사모는 들리지 않는 듯 서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찢어진 옷자락을 걷어내고 그 붉은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울퉁불퉁한 살결. 27년 전 자신이 낸 상처. 자신이 평생을 저주하며 울부짖었던 그 죄책감의 흔적. 윤사모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아.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너였니? 내가 지수였어. 내 새끼였어. 서연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윤사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도둑년이라며 매몰차게 내치던 사모님이 왜 갑자기 자신의 흉터를 만지며 우는 것일까?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저 아파요. 그래. 아프지. 엄마가 미안해. 그때 그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그때 된 거잖아. 맞지? 응.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흉터. 고아원 원장님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단다. 아마 큰 사고를 당했던 모양이야 라고만 했지. 정확한 원인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김 회장도 사태를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윤사모가 어루만지는 흉터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저 상처. 맞아요. 맞아요. 여보, 우리 지수예요. 이거 봐요. 내가 낸 상처. 내가 국 쏟아서 생긴 그 흉터랑 똑같잖아. 윤사모가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김 회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들고 찢어진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자신의 집 도우미로 부리며 구박하고 도둑 누명까지 씌워 쫓아내려 했다니. 이게 무슨... 그때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박철수가 눈을 굴리며 깐죽거렸습니다. 아니, 회장님 부부께서 단체로 노망이 나셨나? 이 여자가 딸이라니요. 이것은 사기꾼이에요. 몸에 흉터 하나 있다고 재벌집 딸이면 대한민국 화상 환자는 다 회장님 자식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년은 꽃뱀이라니까요. 박철수가 다시 서연의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라. 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당황한 기색은 사라지고 지옥불 같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해성그룹 총수의 위압감이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경호원, 뭐 하고 있나? 우렁찬 호통에 경호 실장과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놈 당장 끌어내 무릎 꿇려. 네, 회장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박철수를 제압하여 바닥에 꿇어앉혔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박철수의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 김 회장의 서늘한 시선이 구석에서 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최 실장을 향했습니다. 자네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군.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나 보지. 당장 유전자 검사팀 불러. 지금 당장. 서연은 멍하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사모는 서연을 품에 꼭 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따뜻한 체온이 서연의 찢어진 옷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지수야, 내 새끼. 엄마가 널 못 알아보고, 널 도둑 취급하고. 서연의 눈에서도 이유 모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품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왜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 흉터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핏줄을 이어주는 붉은 씨였다는 것을. 폭풍 우친 밤. 거짓과 진실이 뒤엉킨 거실 한복판에서 27년 만에 멈췄던 운명의 시계 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거실은 태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지만 그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박철수는 경호원들의 의해 지하실 창고로 끌려가 처박혔고 최 실장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실 구석의 감시를 받으며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해성그룹 전담 의료진과 유전자 분석팀이 긴급 호출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연은 윤사모가 덮어준 밍크쇼를 두르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지민이가 엄마의 허리를 꼭 껴안고 잠들지 못한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아. 의료진이 서연의 입안을 면봉으로 문지르고 김 회장과 윤사모의 구강세포를 채취하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님. 그리고 나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사모님. 정말일까? 내가 이분들의 딸일까? 만약 검사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그때는 어떡하지? 서연은 두려웠습니다. 희망을 품었다가 추락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32년 인생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금 도망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행으로 진행됩니다. 4시간 뒤면 나옵니다. 의료진이 샘플을 들고 떠나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윤사모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서연을 잡은 악령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강했습니다. 검사 위 필요 없어. 난 알아. 내가 내 딸 지수라는 걸 엄마는 알아. 윤사모가 서연의 멍든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김 회장은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27년 전 딸을 잃어버린 그날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신이시여. 제발 이번만은. 시간은 잔인할 만큼 더디게 흘렀습니다. 똑딱, 똑딱. 벽시계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최 실장은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친자임이 밝혀지면 나비옷을 훔치고 반지를 넣어 누명을 씌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제발 아니라고 나와라. 그냥 닮은 사람이라고 나와라. 최 실장은 속으로 악마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덧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쏠렸습니다. 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 사라졌습니다. 노란색 대봉투. 그 안에 서연의 운명 아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봉투를 뜯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봐요. 난 무서워서 못 보겠어. 윤사모가 서연을 껴안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봉투 입구를 찢었습니다. 종이 찢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김 회장은 봉투 안에서 용지 2장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서류 위를 바쁘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복잡한 유전자 그래프와 수치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하단에 적힌 굵은 글씨. 김 회장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1초, 2초, 3초 흘렀습니다. 갑자기 김 회장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구겨질 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네,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윤사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도 숨을 멈추고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대답 대신 종이를 들어 아내와 서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속으로 선명한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일치율 99.999%. 윤사모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실신하듯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99.999%. 세상 그 무엇보다 확실한 숫자.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다는 증명. 자신에게도 부모가 그것도 나를 애타게 찾던 부모가 있다는 사실. 지수야. 김 회장이 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평생을 침착하고 냉철하게 살아온 그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내 새끼. 내 딸 지수야. 애비가 죽일 놈이다. 바로 코앞에 두고 내 집 부엌에서 일하게 하고 도둑 누명까지 씌우고. 내가 눈이 멀었어. 내가 죽일 놈이야. 김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서연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윤사모도 기어와 서연의 다리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 먹이고 남의 집 식모살이 시키고 그 매를 맞으면서 살게 하고 엄마가 잘못했어. 이앙. 부모님의 통곡 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빠, 엄마. 32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단어였습니다. 입안에서 맴돌던 그 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도 댐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버린 거 아니죠? 나 미워서 버린 거 아니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2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널 찾았어. 널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널 잃어버렸어. 못난 부모라서. 미안해.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 진부한 말이 기적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실장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 질치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되찾은 김 회장의 눈은 이제 매가 되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 거기서 김 회장의 목소리가 지옥의 사자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은 이제 피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